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뵙게 돼서 반갑고, 저희 파이널 특강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총 6시간이 나갔는데, 마음 편히 들으세요. 마음 편히 들으셔도 됩니다. 문제를 따로 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존에 있는 강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강의를 들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제 강의에서 뭐 행정절차법상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분 강의에서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명확하게 이제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뭐 문제를 뽑아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고 가셔야 되다 보니까 큰 덩어리 위주로 좀 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제 만약에 동차면은 그럴 수 있어요. 동차면 그럴 수 있는데 동차가 아니다. 근데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만약 동차다 그러면은 여기서 딱 듣는 얘기 듣고 난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거 먼저 봐야지. 이게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동차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왔다. 제 강의가 됐든 다른 분 강의가 됐든 공부를 좀 해왔다.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다. 아니면 내가 좀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듣게 되면은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커가 있는데 또는 통이 있는데 여기에 무언가를 계속 집어 넣어 가지고 이게 빈 공간이 채워지길 하는 게 이 채워진 것들이 다 합쳐졌더니 60%가 넘는다. 이게 우리 시험 합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빈 공간에 큰 것들 먼저 채워넣는 게 뭐든지 상식적으로 맞죠. 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시험으로 다가가면은 이 큰 돌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돌들. 한 10% 채워지는 거, 한 5% 채워지는 거, 뭐 한 9% 채워지는 거, 어떤 건 뭐 15% 채워지는 거, 이런 큰 돌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자잘한 얘기들이 조금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겠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공이 쌓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선 중요한 거 먼저 보고 가는 거는 맞는데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는 큰 덩어리들만 반복해서 보는 거고, 작은 것들은 이제 점점 맨 처음 뭐 기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어느 정도 잘 갖고 온 것들이 나중에 1%, 2%, 1.2점 그 차이에서 이제 합격 점수가 또 갈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약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것들도 여러분들 조금씩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어차피 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근데 내가 지금 처음이다라고 하면은 작은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좀 버려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큰 것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작은 것들 백날 따져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오늘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론 5과목이 아니죠. 6과목 6 플러스 2과목이죠. 왜냐하면 2과목은 나오면 불이타예요. 등록법들이죠. 이 등록법들은 나오면 불이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안 보고 나머지 것들 우리가 좀 보면서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 모의고사 같은 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이 좀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 시기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답안을 산출하는 시기예요. 이론적으로 백날 많이 알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손이 나가서 답안이 딱 시작부터 끝까지 완결이 돼야지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한 이론 한창 공부할 때는 아직은 답안 못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론 몰라도 답안은 잘 쓰면 돼요. 약간 이제 답안 쪽으로 무게가 점점 이제 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행정절차론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죠. 절차론, 맨 처음 들어갈 때 이론이 크게 3가지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이론들도 있지만 사실상 시험에 나온 이론 또는 나올 만한 이론 하면은 총 3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절차가 결국에는 이 행정 절차의 위법성이 절차의 하자가 행정처분 또는 기타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성의 요인이냐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기출도 됐고 책 맨 처음 보면은 개론해가지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나요? 결론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처분은 어떻다? 위법하다 였습니다. 만약에 위법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절차로운 절차법들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체만 따져서 이 행정행위가 맞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좀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처음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 나왔었나요? 자, 하자의 절차적 하자.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무슨 얘기냐면 법조문에 없는 거예요. 물론 판례에는 존재할 수 있죠. 자, 이론이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써주는 건가요? 문제에서. 심플하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야,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데 그럼 그 처분은 위법해라고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주인공이니까 이거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안 쓰나요? 아니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라는 절차가 있죠.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라고 물어봤다면은 그 답안에는 두 가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전통지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법조문 또는 판례에서 나온 우리 공부한 이론적인 이 정해진 법조문과 판례의 내용도 써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위법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 즉 사전통지의 하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갖고 오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해당 처분이 위법하냐라고 나오면은 절차 하자의 위법성을 간단히 서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학설도 그냥 간단히 써주면 되는 거고 판례 간단히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은 그 처분이 위법하냐라고 물어봤으면은 풀로 문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석적으로 다 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자, 사전 통지를 안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전 통지 안 됐다. 해당 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위법성은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써도 돼요. 감점 요소는 아니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주요 주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거기서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러니까 위법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위법성에 대해서도 한 반 페이지 정도는 써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보는 이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절차적 하자, 행정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한지가 왜 논란이 되나요? 문제점 왜 논란이 되나요? 대부분의 법적인 논란, 이론상으로 논지가 되는 이유는 법조문에 규정이 없어서요. 행정절차법, 아니면 정보공개법, 아니면 행정조사법, 여기에 그 어떤 조문에도 지금 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학설은 크게 3개 있었죠. 긍정설, 부정설, 절중설, 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설 이거 이름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암기 안 된다 그러면 1설, 2설, 3설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설 같은 경우에는 야, 절차가 위법하면 당연히 처분이 위법한 거지 그거 갖고 뭐라고 논리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야, 실체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학설이나 판례 쓸 때 중요한 문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행정의 경제성. 왜? 무의미한 행정. 어차피 똑같은 결과 있는 계속 행정이 반복되니까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이제 키워드들만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위법성, 뭐 절차적 하자 위법성 이렇게 제목을 준 다음에 네. 여기 3번 위법성의 전도만 쓰면 하고 위법성에 최종할 수 있다 하고 결론을 따라서 뭐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 무효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설까지 써줘야지.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경우죠. 만약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학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학설이 갖고 있는 점수 배정이 크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절차 중에 제도적인 절차 하나 내주고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그 처분은 위법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면은 양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학설을 써주시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줄글로 그냥 쓰면 된다. 긍정하는 뭐 적극설이 있고 부정하는 뭐 그 소극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기속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재량은 긍정하는 그 절충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두세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웬만하면은 우리 행정 절차론에서 학설 나오는 게 해봤자 절차법 그 다음에 조사법 해가지고 몇 개 안 됩니다. 한 4-5개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암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설 넘어가면 되는 거고 책 보시면은 위법성의 정도, 즉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인데 그 앞에 그 다음 보면은 판례죠. 그래서 판례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든 간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 행정 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또는 무효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판례가 그 위에 있는 위법성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 명백설에 따르면은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 하자가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 취소가 된다. 취소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 하나씩 이제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책 보시면은 당연 무효인 경우 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중대 명백설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를 판례에서 언급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든 어쨌든 간에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알고 가야 되는 게 사전 통지 툭 던져두면서 이슈가 이유 제시와 사전 통지가 이슈예요. 핵심 주제. 근데 문제가 해당 처분은 위법하냐 이렇게 나왔으면은 위법성에 대해서도 꼭 써주시길 바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 페이지는 다 보고 가셔야 된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예요. 위법하다. 그 다음은 또 하나 논점은 이 절차적 하자가 그러면 치유가 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칙은 이거 역시 긍정, 부정, 절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 원칙은 뭐였나요? 판례에서 치유가 안 된다였어요. 원칙은 치유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치유가 된다. 근데 치유가 만약 된다 해도 이것도 기출이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는 이 덩어리 그대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만약 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정 시기나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나 그 시기가 이슈가 됐었죠. 쟁송, 즉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청이 알아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소송 제기한 이후에 이미 내가 변호사비도 내고 인지료도 내고 송달료도 다 내고 나서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치유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쟁송제기 이전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절차적 하자의 치유 이론적인 거 갖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위법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헌법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흔히 말해 형사적 처벌에 대한 얘기들은 적법하게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열거 규정이면은 이것들만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적용된다라는 거였고 이게 예시 규정이면 이거 말고 다른 모든 행정 절차에서도 다 지켜져야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나요? 결론은 행정법이 아니죠. 이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은 예시 규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 절차, 모든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위법하다 였습니다. 그것들 잘 보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은 만약에 따로 나오기에는 양이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왜 그러느냐? 결국 행정 절차법상, 절차론상 절차의 하자가 위법성으로 도약하는 근거가 적법 절차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조까지 헌법 제12조죠. 그래서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행정법 하면서 헌법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각 법상 언급되는 헌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행정법은 아니지만 잘 체크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그 문제가 나왔죠.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자기결정권이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 그냥 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써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써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 부분은 못 썼겠죠. 왜? 법조문에 없어서 암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뭐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규칙에서, 헌법적 조항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비슷한 게 각 법들마다 다 있었죠. 절차법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뭐 조사법 이런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트로 목적 보면서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적법 절차 원칙은 헌법 제12조다. 이러한 근거들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 절차론 들어갈 때 맨 처음 우리가 봤던 이론들이었다라고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절차법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행정절차법은 이름 그대로 행정절차론의 처음 나오는 법이기도 하고 또 핵심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40%, 즉 40점이 반드시 두 문제죠. 두 문제짜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은 무조건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다 알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작년에 기출된 거라든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이제 좀 넘어가셔도 되지만 웬만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절차법은 다 익히고 가셔야지 최소한 40점은 갖고 간다. 물론 40점 다 안 나오겠죠. 즉 남들도 다 잘하고 나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항상 예시를 들지만 수학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시간 딱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집합 아니면 또 뭐였나요? 뭐 지수와 로그 뭐 이쪽이 이제 1단원이죠. 그래서 거기는 맨날 막 시꺼매요. 맨날 봐가지고.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지수 로그 함수라든지 뭐 조합 뭐 통계 뭐 이런 거 보면은 미적분 이런 거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하면은 수학 시험도 1번, 2번 문제 틀리면 이제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작이 나는 거.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웬만큼 잘 써도 점수 잘 안 나와요. 근데 좀만 못 쓴다? 그러면 남들은 다 잘 쓸 거기 때문에 점수 확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행정절차법 볼 때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집중적으로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나올 만한 거를 찾으시면 또 위험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나오는 것도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차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시험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것들이에요. 우선 이 과목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목적은 기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객투신이죠. 공투신이죠. 공투신.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선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할 때는 아마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다 리마인드 전체적으로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크게 보면은 처음에 총칙 나와 있습니다. 법을 보면 처음에 총칙이 나와 있죠. 총칙에서 중요한 얘기들 쭉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칙이 딱 끝났다. 여기저기 다 적용해야 될 총칙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각 행정 행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각 행정 행위들 쭉 나옵니다. 총 몇 개인가요? 8개 나오죠. 8개의 행정행위들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처분. 그러겠죠. 당연히
처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처분 관련된 절차들이 제일 핵심이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행정지도까지 해서 끝나면은 그 이후에 국민제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범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이건 별거 없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 나온 거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성과 측정 기준 해가지고 추가된 거 어차피 여러분 유인물에 다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만 좀 그냥 목차화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총칙이랑 행정행위 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1조, 모든 법의 제1조는 뭐다? 목적. 제2조는 보통 정의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정의 규정. 근데 정의 규정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나요? 모르고 있어야 되나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법에 나오는 정의 규정을 써라, 이렇게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사전통지, 청문에 대한 사전통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선 답안에다가 청문회 의 먼저 쓰고 가는 거예요. 행정법 가로치고 이 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청문회 정의에 따르면 청문이란 이런 것이다. 먼저 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뭔가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적용 범위예요. 이제 그럼 뭐다? 적용 범위 시험에 단독으로 핵심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여태까지도 기출이 됐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우리 특히나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용 범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약술이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사례를 갖고 올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조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된 문제들, 창조된 사례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그래서 제가 뭐 사례형 약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행정절차법은 그냥 사례형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례형은 무슨 얘기다? 판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연도마다 중요 판례들이 발표가 되고, 또는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그런 판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적용 범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판례가 중요한 최신 판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잘 나올 만한 거, 제가 모의고사 맨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이 되겠죠. 맨 첫 번째 모의고사 제 첫 번째 문제로 냈었던 거예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3사간 학교생도에 대한 퇴교 조치 또는 퇴학 조치라고 해도 됩니다. 이 조치가 적용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판례가 있었어요. 논점이 2개였어요.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적용 범위에 3사간 학교 생도의 퇴교 조치가 들어갔느냐, 퇴교 처분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리인을 청문이라든지 의견 제출 기회에 입회시키지 않은 것은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에 해가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가 된다 였어요. 방어권 보장.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보장을 이제 해야 한다 였는데, 물론 그 사안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 이미 한 번 다 했잖아. 그래서 절차만 오류된 거니까 너는 근데 특별한 경우니까 예외야. 이러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리인을 입회시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방어권 보장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적용 범위인데, 자, 적용 범위 하면은 당연히 적용 범위는 3조인데 1항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거는 일반법적인 내용이다 였어요. 즉, 이 행정절차법 말고 각 개별법마다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것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것 따르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사립학교법 있었죠. 사립학교법. 그래서 시정조치 나갔을 때 15일간의 기간을 두고 의견 제출할 수 있었는데 너 안 했잖아. 그거는 특별법이다 라는 판례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판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판례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었죠. 그래서 2항, 3조 2항, 그 다음에 각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암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사법부적인 거, 그 다음에 입법부적인 거, 또는 감사원이라든지 성관위, 이런 약간 특수한 기관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든 다 들어있는 국방 관련된 거, 국방안보, 이쪽 관련된 절차들은 다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예외들이구나라는 것만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고, 물론 저는 이제 러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할 때 좀 편하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책에서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답안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사법부적인 거. 책 보니까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한 집행으로 하는 사항. 근데 이거 다 못 외우지. 답안의 법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지. 답안은 뭐다? 법원 주체에서부터 서술어, 목적어 다 정확히 해서 점까지 딱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안이에요. 우리가 아 그래 뭐 오케이 법원이 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법원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오답입니다. 오답. 이건 오답이 아니에요. 정확히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답안 쓸 때는 법원 뭐 또는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뭐 쉼표 이렇게 써도 돼요. 뭐 법원, 군사법원의 재판이나 집행에 의한 그 행위 뭐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지. 정확히 이거를 복사는 안 할지언정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암기하는 것처럼 그냥 법원 이렇게 이제 써버리면 이건 오답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사법부적인 거, 입법부적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덩어리로 암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답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한 의하거나 또는 집행에 의해 행해지는 사안. 이거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판례가 애초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명확하니까. 그러면 뭐가 판례가 있을까요? 뭐가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 구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선 자 이렇게 나열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7호 보면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이거 다 못 외웁니다. 그냥 한 2개 정도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방, 안보 또는 외교 등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모든 거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정보공개법 이쪽 이제 가면은 뭐 검사, 감사 이런 거 쭉 나오죠. 다 암기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 한 3-4글자만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구호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3개는 암기하셔야 되죠. 첫 번째 병역법, 두 번째 외국인,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렇죠. 공무원 관련해서 인사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 근데 그게 끝이다? 아니다. 성공필준, 성질상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행정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 이 경우에는 병역, 외국인, 공무원 관련 법령이라도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 이게 뭔가요? 몰라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판례가 결국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질상 필요가 없어. 근데 상대는 필요 있대. 그러면 법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판례가 있는 거고 결국 여태까지 기출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 그렇고 결국 구호가 문제예요. 여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사례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방금 봤던 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태교 처분 역시 이 구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호에 해당되는 거. 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중 한 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령 보면은 저희 그 나눠준 여기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나눠준 유인물 한 장 넘겨보시면은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조 8호 보면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뭐다? 이거는 퇴학 처분은 해당 안 된다. 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 판례는 워낙 중요한 판례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행령 2조 8호까지만 하나 추가적으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적용 범위. 그 적용 범위에 있는 많은 판례들 지금 어차피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중 핵심적인 판례는 뭐냐? 우리 모의고사 때 봤던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교 판례. 였습니다. 이 퇴교 판례는 나중에 대리인 쪽 가서도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총칙의 적용 범위 그 다음 뭐 나오나요? 원칙 나오죠. 원칙. 우리 여태까지 이 원칙은 모든 법들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법 빼고 모든 법들에서 다 기출이에요. 원칙 기출 안 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원칙 일부가 기출이고 일부는 기출 안 된 법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분 약술에서는 제일 문제 내기 좋은 것 중 한 개가 이 원칙이기도 하고 다 원칙은 다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원칙은 뭐 있었나요? 신뢰보호. 근데 신뢰보호라는 거는 원래 민사상 민법에 있는 신의칙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신의칙 당연히 들어가겠죠. 신의칙 및 신뢰보호. 그 다음 투명성. 비례원칙은 행정법상 있는 기본적인 불문헌법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원칙은 총 3개. 신의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 그 다음에 투명성이죠. 근데 투명성은 아직 문제 안 나왔습니다. 투명성은 문제 안 나왔고 신뢰보호가 문제가 나왔어요. 신뢰보호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신뢰보호 관련된 신뢰보호가 판례가 많죠. 왜냐하면 투명성은 판례가 없어요. 그렇지만 투명성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신뢰보호 관련된 판례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자, 우리 이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에 대한 내용은 한 줄밖에 없어요. 법조항은. 그런데 문제는 신뢰보호에 대해 나왔단 말이에요. 20점짜리로. 그럼 대체 뭐 쓸 거예요?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그래서 무엇을 써야 되느냐? 판례가 핵심인 거예요. 이런 신뢰보호 원칙. 왜? 원칙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원칙도 객관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신의칙 잘 지켜라.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을 했어. 그러면 그게 대체 신의칙 위반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판례는 실체적인 즉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얘기에 판례가 많고 여러분들은 사례형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다?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실제로 기출이 됐고 그러면은 신뢰보호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판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대체 어떤 판례를 기억하는 거고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되느냐? 신뢰보호 요건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 요건 어떻게 됐었나요? 행정청이 첫 번째로 공적인 견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거를 믿는 데 있어서 규칙 사유가 없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하고 났더니 행정청이 전혀 딴 말을 안 해. 그러면은 뭐다? 물론 예외적으로 만약 공익을 해칠 사항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뭐 이제 공익을 해칠 사항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서 행정청이 너희가 잘못된 거다. 너희는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라는 게 핵심적인 판례였죠. 이게 얘기가 안 되면은 신뢰보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 줄 쓰고 쓸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요건이 나와 있는 판례 반드시 알고 가셔야겠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뭐 사정 변경 같은 게 이제 내가 얘기했을 때랑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랑 사정이 변경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전쟁 발생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뭐 말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빼고는 신뢰보호 지켜라 하고 그래서 이 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관련해서 규정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확약이에요. 확약. 확약이 대표적인 신뢰보호가 구체화된 형식이 확약이죠. 확약이 공적인 지금 의사표시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확약이 절차법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는 없고 그냥 판례 정도로 존재를 했었는데 확약은 기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중에 확약 이 규정 보면은 기속력이 없는 예외의 경우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경우 말고는 뭐다? 기속력 있다. 준수해라. 어쨌든 간에 너 약속했으니까 신뢰보호가 형태화된 제도화된 형태가 확약이구나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느냐 신뢰보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보론으로 확약을 써주는 거예요. 물론 보론으로 써주는 거지 신뢰보호는 신뢰보호 내용이 우선이에요. 법조항 쓰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나오는 요건 쓰고 그 다음에 예외 요건 이게 이제 핵심인데 플러스 확약 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확약을 써라 했으면은 앞쪽에 신뢰보호 판례 같은 거 한번 언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규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도화된 확약이 이렇게 들어왔지롱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 연결해서 한번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신뢰보호는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약술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약이랑 조금 연계돼서 나올 수는 있다. 자,
실내보호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판례 있었죠. 이거는 이제 현업에서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는데 뭐였습니까? 국적 판정 판례였어요. 그래서 혼외자, 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한 혼외자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낳았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도 지금 잘 그냥 존재를 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받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근데 20살 넘고 나니까 야, 너 한국인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출입국 쪽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게 뭐다? 아니다. 비록 출입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 주민등록증은 시군 그 운명장이 발급을 해주는 거긴 한데 야 근데 여태까지 그냥 한국인으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20살 넘었다고 한국인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는 신뢰보호를 어겼다 라고 해서 이 사람 한국인 맞다. 그래서 국적 판정 가능하다. 이게 최신 판례였고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판례들 하나씩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 책 보면은 신뢰보호 예외 사유가 있죠. 첫 번째, 신뢰보호 예외 사유. 첫 번째, 공익에 반할 때. 두 번째, 사정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나요? 이게 애초에 속였을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폐기물 사업한다. 근데 사업계획서상 내용을 막 속여서 냈어. 그러고서 그랬더니 공무원이 아 이거 사업해도 되겠네요. 근데 나중에 속인 거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공적 그 신뢰보호를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애초에 속였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당사자. 총칙에서 또 나오는 게 뭐다?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등이죠. 애초에 당사자 등. 근데 우리 이거는 쿨하게 자, 우리 책 보면은 영업자 지휘승계 그 수리처분 취소해서 나오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온 판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령은 판례 열심히 보라는 이유가 판례 그대로 나와요, 그냥. 갑이 A로 바뀌고 을이 B로 바뀌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은 그냥 바로 넘어갈 거예요. 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다, 당사자는. 물론 시간이 있고 기본이라든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라고 할 때가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먼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기본 시간, 심화 시간에 다 하지만 지금은 과감히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셔도 될 내용이다. 설마 두 번 연속으로 이거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대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요? 그렇죠. 대표자 플러스 대리인이에요. 근데 자, 적용 범위에서 핵심적인 3사관 학교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뭐였다? 대리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대리인은 다 같이 갖고 가도록 하고 왜 대표자랑 대리인은 달라요. 근데 왜 대표자 대리인을 세트로 갖고 가라고 하느냐? 보시면은 대리인 준용 규정에 대표자 준용 규정이 있어요. 대표자 내용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대표자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 대리인 내용이 대체 뭐가 있는지 법조문 쓸 수 있으니까 같이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책 보시면은 대리인에 대한 출석 거부시 위법성 해서 여기가 이제 이게 3사관 학교 그 생도태교 판례인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무엇을 암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 줄 보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방행보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뭐가?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기를 진술하는 것은 이거 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러프하게 보시면 돼요. 아, 변호사가 그리고 징계위원회 출석 이런 거는 어차피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 그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암기 안 하셔도 되고 핵심은 뭐다?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구나. 그래서 방행보필, 방행본내구나. 이것만 잘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에 기반해서 적절히 이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흔히 말해 이거는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 중요한 거는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나오는 특수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방행보필, 방행본내 이것만 잘 암기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특수한 경우 언제다?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거죠. 우리 항상 원칙 예외 이렇게 보듯이 그런 것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는 왜 특수한 예외가 나왔느냐? 어차피 한 번 소송 갔다 온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 갔다 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다 했잖아. 그냥 절차 하나만 지금 사전 통지 안 했다고 지금 다시 하는 거니까 지금은 특수한 사항이다. 이 정도로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방행부필, 방행분해다. 이거 반드시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인 관련해서는 지금 적용 범위와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판례가 지금 삼성학교 생도 퇴학에 대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나요? 송달이 있어요. 송달은 뭔가요? 의사표시의 전달이에요. 의사표시. 행정청이 얘기할 때 어차피 나중에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문서주의란 말이죠. 문서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문서로 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교부를 하든 교부가 뭔가요?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거. 또는 우편으로 보내듯 또는 공시송달을 하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송달해서 여러분들이 법조항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간이에요. 기간. 문제가 나올 만한 거는 송달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송달이 그냥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송달에 있는 핵심적인 판례는 하나 알고 가십시오. 무엇이냐? 어쨌든 간에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효력 발생은 뭐다?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백날 우편으로 붙여봤자 상대방 처분해 상대방이 받질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조세호 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받질 않았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안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례 하나 있는 거니까 송달 관련해서 만약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효력은 도달해야 발생을 하는구나. 근데 도달은 뭐다? 상태의 노임으로서 충분하다. 이것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하게 나올 만한 이 송달 관련된 내용은 뭐다? 기간이에요. 기간. 근데 기간 여기서 나오는 거 딱 뭐 있나요? 공시송달이요. 그런데 설마 공시송달해서 14일 이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랑 합쳐져서 물어본다? 사전통지기간이랑 합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통지기간이랑. 예를 들어서 자 공시송달이 뭐 10월 1일에 이루어졌다. 근데 의견 제출에 대한 공시송달이 10월 2일에 이루어졌는데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다? 예를 들어 한 17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시송달은 14일이죠. 그럼 14일 지나고 나서 의견 제출은 며칠인가요? 10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3일뿐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통지 위반이 되는 거예요. 사전통지 기간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최소한 원래는 초일 불산입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초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렇게 쪼잔하게 안 나옵니다. 기간 문제는 팍팍 나와요. 기간 문제는 하루 갖고 막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4일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달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뭐다?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관련된 기간과 플러스해서 공시송달 기간 계산. 그러면은 24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공시송달이 뭐 10월 1일에 됐다. 그러면은 의견 제출 관련해서는 최소한 뭐 24일이나 25일 이 이후에 가능하다. 이후에 이제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그 이전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견 제출 기간 또는 청문 기간 위반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송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우리 요게 하나 있어요. 총칙 부분에 요거 하나 나옵니다. 협조와 응원.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용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는 그냥 빼놨는데 그냥 한번 좀 읽어보고 가실 만하긴 해요. 자, 협조는 뭐였다? 협조는 여러분 보실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마시고 뭐 먼저 보냐면은 감독 또는 사례 먼저 보세요. 복합 민원. 무슨 얘기냐? 야, 나한테 민원 들어왔는데 야, 이거 건축법상으로도 뭔가 좀 있는 거야. 나한테 폐기물 민원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나는 폐기물과지 건축과가 아니야. 근데 건축법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야, 이거 너희 의견 좀 줘봐. 이게 뭐다? 이게 협조예요. 이게 협조. 각각의 부서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다가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거죠. 근데 응원은 무엇이냐? 응원은 사례 먼저 보시면 돼요. 재난 응급대책.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 응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주관기관이 다릅니다. 주관기관이 이제 재난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소방청이에요. 소방청. 소방청이 지금 재난기관이야. 또는 지자체 보통 이렇게 이제 재난기관이 가는데, 물론 큰 거는 이제 위로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 올라가긴 하죠. 그런데 그때 소방청인데 나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형사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응원 요청이 들어와요. 또는 경찰 쪽에서 야, 우리는 방제 지금 도구가 없어. 너희 그 방제 설비 좀 우리한테 지원해줘. 이게 이제 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조는 각자 일하는 거고, 응원은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어떤 특정 기관에 다른 기관들이 설비라든지 인력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는 최종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게 응원, 협조는 그냥 각자 일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내용들 표로 그냥 제가 쫙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쓰시면 되는데, 뭐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그 약술형으로밖에 못 나와요. 근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판례들이 쫙쫙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요거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총책 쪽이다. 끝. 총책 쪽. 끝. 총책에서 나올 만한 거 우선순위 정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신뢰보호. 신뢰보호도 왜냐면 국적 판정해서 최근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판례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좀 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적용 범위와 같이 삼성한학교 판례 있으니까 중요하다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송달 같은 경우에는 판례라고 해봤자 도달을 해야지 효력 발생이고, 그 도달이라는 거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 이 판례 말고는 판례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 말해 사례형 약술 해가지고 딱 그 의견 제출 기간 이런 것들이랑 합쳐서 나올 수 있는 기간 계산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우선 쭉쭉 나갈게요. 그 행정절차법 마무리 지을 때까지 행정행위가 나옵니다. 이제 핵심적인 게 행정행위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다? 처분이 핵심이에요. 처분. 왜? 처분이 제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핵심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국민한테 제일 영향이 있는 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이 처분만 여러분들이 우선 핵심적으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 관련해서 맨 처음 나온 규정이 뭔가요? 절차, 제도. 처분 기준의 설정 및 공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A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살기로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왜? 명백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판례였나요? 중국 여행사 전담,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해가지고 중국 전담 여행사를 지정을 170개를 해놨는데 이 지정 기준을 한순간에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69개가 날라갔죠. 그 흔히 말해 브로커들 고용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규정 바꾼 건데 날라갔어요. 그런데 보통 처분 기준은 뭔가요? 보통 뭘로 기준이 되나요? 법으로 기준 잘 안 돼요. 행정 규칙으로 기준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행정청에서 누군가 지정을 할 때 지정 기준 지정 기준에 대한 점수표 같은 거 이거를 누가 법으로 정합니까? 법으로 잘 안 정해요. 그러니까 행정 규칙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의 핵심은 뭐다? 야, 행정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게 판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행정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러면은 행정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적법한 것도 아니고 안 지켰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네. 그럼 대체 기준이 뭐야? 결국 신뢰보호 같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데 인간적으로 170개에서 69개가 날아갈 정도면은 너희 솔직히 말해서 미리 공고를 해주던 아니면은 뭔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변혁적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기업 그 지정 업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깨트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가가지고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핵심적인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 위주로 해서 이거는 A급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필살기로는 좀 보고 가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당연히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법조문들은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한번 보시면은 판례들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처분 기준 설정 공표의 취지. 자, 지금 제도들이 나와요. 절차는 기본적으로 절차 제도들이 나오는데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취지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취지는 뭐다? 무조건 보고 간다. 취지는 무조건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문 또는 의견 청취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말 달리듯이 나가면 안 돼요. 청문이나 의견 청취에 대해서 써라 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청문의 원칙, 예외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맨 처음 뭘 쓴다? 정의 먼저 쓰는 거예요. 정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지 쓰는 거죠. 취지 판례가 있으니까 취지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청문을 언제 하는지 원칙이죠. 흔히 말해서 청문을 실시하는 조건 쓰고 그 다음 청문의 예외 있죠. 의견 청취의 예외죠. 결국에는 그거 쓰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판례 써주고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안에 적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나가야 되는 거지. 야, 청문 나왔다. 내가 아는 거 나왔으니까 우선 청문 관련해서 딱 그 부분만 쓰면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법조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에 나오는 취지. 근데 취지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취지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처분 관련된 이 내용들 보시면 웬만하면 취지 판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잘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취지는 많이 쓸 필요도 없이 길어봤자 2줄 이내로 쓰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뭐다?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한다. 설정하고 공표한다. 이것은 뭐냐면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공투신 이거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목적이잖아요. 제가 행정절차법 목적하면서 공투신 이거는 알고 가세요 그랬잖아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처분기준 설정 공표 남들이 만약에 처분기준 설정 공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들은 뭐 쓸 거냐면은 이거 법조문만 쫙 쓸 거거든요. 우리는 취지, 판례에 나와 있는 취지 쫙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적법성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야 행정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한 것도 아니고 안 따랐다고 해도 뭐 위법한 건 아니야. 이거 딱 써주고 대신 뭐다? 대신 우리 신뢰보호라든지 이런 대원칙으로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례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급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조금 필살기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